4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후에 열린 합격자 수 최종 결정을 위한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지도부가 정부 과천청사에 총출동해 압박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로스쿨 원우협의회도 변시 합격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맞불 시위를 벌였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왕성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변호사 대량 배출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난해 1,800명대 가까이까지 늘어난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줄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2.5배나 많고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인데도 일본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보다도 훨씬 낮은 1,450명에 불과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출범 당시 법무부가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입니다. 법조 인접직역 통폐합이 로스쿨 출범의 전제 조건이었는데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변호사 수대로, 인접직역 자격사 수는 자격사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성토입니다. 법조 인접직역군 중 하나인 행정사는 지난 10년간 36배나 폭증하여 35만 명에 이르는 등 외려 법조 인접직역의 규모는 총 과잉 비대화되는 기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오류투성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변호사 과잉 배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오류는 매년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400명이 변호사가 되지 않으니 그 400명을 제외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3년 후에 다시 변호사로 편입됩니다. 변호사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숫자가 모자르다는 그릇된 결과로 급기야 로스쿨 정원과 변시 합격자 수, 결혼 보충제 등 법무부가 로스쿨과 야합해 변호사 업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야합이 있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정원이 생겨났고 그 2,000명이라는 정원의 밑에서 자격시험을 하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무부는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변호사들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로스쿨과 변시 합격자 수를 적정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인권과 정의 수호라는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너무나 대량으로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는 황폐화되었고 변호사들의 본연의 직무,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오후엔 로스쿨 원우협의회와 변시 탈락생들이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해자 법무부는 피해자 수험생 구제하라! 이들은 변호사들과 반대로 지금보다 합격자 수를 훨씬 늘리라며 법무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변시 합격자 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의사국시처럼 변시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이 되는 경우에는 법조인으로 무난히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1회 변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87%. 그런데 이후 변시 불합격자들이 매해 누적되며 최근 몇 년 사이엔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고신앙인 방지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역행하고 이른바 오탈자 양상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최상원 회장의 말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응시자 대비 87% 이상, 그리고 이번에 사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적되는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가락 전원 합격이라는 그런 대책도 법무부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변협과 로스쿨 원후협의회 측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변시 문제 유출 등 이번 제10회 변시에서 드러난 변시 문제 출제와 시험 관리 난맥상에 대해선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요즘 LH 직원들의 투기와 공공임대주택 무더기 분양으로 인한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는 공공주택 입주 자격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볼까요? 1937년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모 씨 얘기입니다. 네. 이 씨는 대구광역시 대구도시공사 소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요. 네. 공공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네. 의무 임대기간이 영구적인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네. 쉽게 말해 다른 네. 곳에 이사를 나가지 않는 이상 네. 계약을 갱신하기만 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해당 주택 소유권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 네. 이 씨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 자격이 없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낸 겁니다. 네. 이에 깜짝 놀란 이 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소송에 나서게 된 사례입니다. 뭐 대구도시공사는 뭐 어떤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낸 건가요? 일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은 네.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네. 쉽게 말해 세대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의 부인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네. 이에 대구도시공사는 네. 이 씨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네.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네.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씨는 뭐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건가요? 알면서도 공사 주장처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구임대 주택을 임대한 건가요? 네, 후자가 아닌 전자입니다. 네. 이 씨는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아니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남편이 몰랐다는 건가요? 이게 공교로운 게 이 네. 씨와 이 씨의 부인은 지난 네. 1998년부터 동일 주소, 동일 세대 구성을 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말하면 네. 별거를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네. 별거에 들어간 1998년 이후 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실상 이혼 상태인 건데 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아서 네. 부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네. 이 씨와 이 씨의 부인은 사실상 이혼 상태여서 네. 설령 이 씨의 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 씨는 여전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뭐 사정은 딱해 보이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사실상 이혼 상태다 남이다 이러면은 뭐 공공임대주택 다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도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서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구도시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일반 조건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뭐 이 씨는 계약을 해지당하고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본 재판부는 네. 결론적으로 원고, 그러니까 대구도시공사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네.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 씨와 이 씨의 배우자는 1998년경부터 별거에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한 이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해지 조항을 적용해 해지할 수 없다는 게 대구지법의 판결입니다. 네. 법제처는 무주택자들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네.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네.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에서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제처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꼭 이 건이 아니어도 억울한 사람은 없게 법원이 좀 여러 사정을 잘 헤아려서 판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원칙은 알되 변통은 모르면 꽉 막혀 고착된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경리, 권패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오전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이른바 국가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 면제란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책임 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 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면 국가 면제라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다른 구제 수단도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 34부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본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해 원고 승소로 판결,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면제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위안부 피해 배상에 대한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180도 다른 판결. 중국 당나라 때 문체 개혁운동을 제창한 혁신정치가 유종원이 당시 형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형론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경비권즉리, 권비경즉패. 여기서 경은 원리나 원칙, 권은 변화에 따른 대처, 임시 방편 정도의 의미입니다. 진흙을 뜻하는 리는 수렁에 빠진 듯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걸 말하고 패는 어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10글자를 해석하면 원칙만 알고 임시변통을 모르면 앞뒤가 꽉 막혀 갇히고 그때그때 임시변통만 알고 원칙을 벗어나면 도리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칙과 변통 사이 동양의 성현 공자의 애제자 가운데 안회라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회가 포목점에 갔는데 포목점 주인이 포목 1개에 8전, 3개면 24전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손님이 3개면 23전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안회가 24전이 맞다고 하자 손님은 공자를 찾아가 물어보자며 자기가 틀리면 목을 내놓고 아내가 틀리면 쓰고 있는 관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말을 들은 공자는 웃으면서 안회에게 내가 졌으니 이 사람에게 관을 벗어주라고 합니다. 관을 벗어주긴 했지만 억울해하며 왜 그랬는지 묻는 안회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 곱하기 8이 23이라고 하면 너는 관 하나 벗어주면 그만이지만 3 곱하기 8이 24라면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관이 더 중요하느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느냐. 안회의 깨달음으로 유명한 고사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위안부 피해 보상 2차 소송 각하 판결이 내려진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라고 불리는 제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야스쿠니를 직접 참배했습니다. 각하 판결을 받아든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제질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제대로 청구권 협정을 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했거나 아니면 외교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법원에 왜 오겠냐는 게 이상희 변호사의 말입니다. 같은 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180도 다른 판결. 영화 대사로 유명해졌는데 멋이 중한디라는 말이 어쩔 수 없이 떠오릅니다. 법리라는 것과 이에 대한 판사의 해석과 판단, 위안부 할머니들의 회한과 바람, 요원해 보이기만 하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패소,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정을 파탄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내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도면과 시행사의 설명과 다르게 건축이 이뤄진 상가에 대해 법원이 계약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2,4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4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